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DJ 연정입니다. 오늘은 시어머니가 어디까지 자녀 부부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 사연을 읽어드리려고요. 자, 시작합니다. 챕터 1. 결혼식 날의 균열 1990년대 후반, 나의 결혼식은 동네 예식장에서 치러졌다. 좁고 퀴퀴한 홀의 벽에는 누가 봐도 촌스러운 연분홍색 조화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붙어 있었다. 단상에는 조명빛에 바랜 금박으로 축 결혼이라 쓰인 현수막이 위태롭게 걸려 있었다. 정신없이 오가는 하객들은 축의금이 든 봉투를 내밀며 기계적인 축하를 건넸고, 주방에선 양은 그릇이 부딪히고 깨지는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왔다. 축하의 말과 억지 웃음,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의 소란 속에서도 나는 등 뒤에 꽂히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마치 값비싼 물건의 흠을 찾아내려는 듯한 집요한 눈초리였다. 친정 엄마는 그런 내 불안을 눈치챘는지 사람들 틈에서 연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그뿐이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축복이 아니었다. 드레스 자락에 묻은 얼룩을 살피던 내게 다가와 나지기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의 크기로 말했다. 요즘 며느리들은 돈도 잘 벌고 살림도 야무지다는데 넌 뭘 하나 내세울 게 있니? 아직 자리를 뜨지 않은 몇몇 친척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로 향했다. 그들의 표정 없는 얼굴과 무언의 동조에 뺨이 불타는 것 같았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 나는 평가대 위에 벌거벗겨진 채 서 있는 기분이었다. 입술이 바싹 마르고 행복의 상징이어야 할 부케가 어느새 내 손목을 짓누르는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곁에 선 남편은 어머니, 왜 그러세요? 라며 단 한 번이라도 나를 감싸는 대신 에이, 어머니 농담도 잘하시네. 라며 어색하게 웃어넘겼다. 그러고는 못 들은 척 황급히 친척들에게 술을 따르며 화제를 돌렸다. 나를 철저히 외면하는 그의 웃음이 시어머니의 가시 돋친 말보다 수백 배는 더 아프게 심장에 박혔다. 그날 밤 신혼여행지 호텔 침대에 누워 나는 남편에게 용기를 내물었다. 오늘 어머님 말씀 너무 서운했어. 그는 피곤하다는 듯 눈을 감으며 대답했다. 우리 엄마 원래 그런 분이야. 악의는 없어. 그냥 넘겨. 그냥 넘기라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사이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의 이름이 되었다. 그는 등을 돌리고 금세 잠이 들었지만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다. 그 긴 밤 동안 창문에 부딪히는 호텔 커튼의 바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불 꺼진 방 안에서 나는 결혼식장에서 마주한 모든 순간을 되새겼다. 친정 식구들이 챙겨온 조촐한 떡, 서툰 화장 속에서 애써 웃던 내 얼굴, 그리고 그 모든 걸 비웃듯 무심하게 흘려보내던 시어머니의 눈빛. 그 기억들은 결혼의 설렘을 무참히 짓밟고 앞으로의 삶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미리 예고하는 듯했다. 챕터 2. 우리 집의 그림자 2000년대 초반, 우리는 은행의 영혼까지 저당 잡힌 대출을 받아 15평짜리 낡은 전세 아파트를 얻었다. 남양이라 햇살은 잘 들었지만 현관에 들어서면 바로 부엌이 보이는 비좁은 구조였다. 냉장고 문에는 빼곡한 대출금 상환 계획표가 붙어 있었고 남편은 월급날마다 통장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지긋지긋한 월세보다 낫다며 서로를 위로했지만 보이지 않는 빚의 무게가 매일 밤 잠자리를 무겁게 짓눌렀다. 이사 첫날 우리는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 짜장면을 먹었다. 페인트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작은 공간이었지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다. 남편과 함께 밤새 고른 커튼을 달고 발품 팔아 구한 중고 소파를 제자리에 놓았다. 모든 것이 낡고 작았지만 우리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지만 그 찬란했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예고도 없이 집을 찾아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혀를 찼다. 어머, 집이 이게 뭐냐? 좁아서 사람이 살겠어? 그러고는 당신 집인 양 거실을 활보하며 사방의 지적을 쏟아냈다. 벽지는 왜 이걸로 했니? 신혼집은 밝아야 돈이 들어오는데. 소파는 여기 두면 안 된다. 기운이 막혀. 저쪽으로 옮겨. 급기야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결혼사진 액자를 벽에서 떼어내며 말했다. 이런 건 안방에나 걸어둬야지. 거실에 떡하니 걸어두면 복 나간다.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듯 차갑게 식어갔다. 우리 둘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사진이 미신 같은 이유로 부정당하는 순간 이 집은 더 이상 우리만의 공간이 아니었다. 남편은 내 옆에서 수첩까지 꺼내 어머니의 말을 부지런히 받아 적고 있었다. 역시 엄마 말이 맞아. 다 경험에서 나온 거니까. 내가 말릴 틈도 없이 그는 어머니의 지시대로 소파를 옮기기 시작했다. 나의 절망적인 눈빛을 애써 외면하면서 그날 이후 내 집은 나에게 가장 불편하고 숨막히는 공간이 되어갔다. 밤이 되면 나는 벽에 걸린 결혼사진을 몰래 다시 걸어둘까 수없이 망설였다. 그러나 다시 떼어낼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면 차마 용기를 내지 못했다. 새집이 주는 설렘 대신 타인의 손길에 지배당하는 낯선만이 남았다. 챕터 3. 비밀번호라는 족쇄. 아기가 태어나자 모든 것이 송두리째 달라졌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 일쑤였고 퀭한 얼굴로 아기를 돌보는 내게 남편은 나도 회사 일 때문에 힘들다는 말만 기계처럼 반복했다. 그때 구원자처럼 나타난 것은 시어머니였다. 젖병을 삶아주고 빨래를 개주며 너 혼자서는 절대 못한다고 마치 예언처럼 단언했다. 결국 남편의 끊임없는 등살에 못 이겨 집 비밀번호를 알려드렸다. 당신 힘든 거 덜어주시려는 거잖아. 왜 엄마 성의를 그렇게 나쁘게만 받아들여? 그의 집요한 설득에 나는 두 손을 들고 말았다. 그 순간의 편리함은 곧 벗어날 수 없는 족쇄가 되어 돌아왔다. 어느 날 집에 와보니 냉장고에 넣어둔 반찬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산후조리하느라 힘들겠다며 친정 엄마가 싸준 음식들, 내가 아기를 위해 정성껏 만든 이유식까지도. 식탁 위에는 싸늘한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내가 한 건 아기 먹이기에 안 좋아서 버렸다. 내가 새로 해놨으니 그거 먹여라. 또박또박 쓰인 그 글씨가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다. 내 허락도 없이 나의 공간을 뒤지고 나의 정성을 쓰레기 취급하며 나의 살림을 멋대로 재단해버린 것이다. 나는 그날 밤 남편에게 울부짖었다. 당신이 알려주자고 했잖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 몰라서 그래. 남편은 그저 좋은 뜻으로 그러신 거겠지. 예민하게 굴지 마. 라며 내 입을 막았다. 그날 이후 현관문 앞에 서는 것이 지옥처럼 두려워졌다. 문을 열기 전 오늘은 또 무엇이 바뀌고 사라졌을지 상상하며 심호흡을 해야 했다. 내 집은 더 이상 나를 지켜주는 안전한 요새가 아니었다. 챕터 4. 기울어진 저울. 나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비밀번호 당장 바꿔. 안 그러면 우리 이 집에서 못 살아. 내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격렬하게 떨렸다. 남편은 대답 대신 담배를 물고 발코니로 나갔다. 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뒷모습은 한없이 작고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늘 그랬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저울질만 할 뿐 문제의 핵심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며칠 후 그는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가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러셨겠어? 다 우리 생각해서 당신 힘들까봐 그런 거지. 그 말은 나를 완벽한 고립감 속으로 밀어 넣었다. 나의 불안과 상실감은 좋은 뜻이라는 편리한 말 아래 완전히 묵살되었다. 나는 되물었다. 그럼 나는? 내 마음은 뭔데? 당신한테 나는 아내야? 아니면 그냥 엄마 말 잘 듣게 해야 하는 며느리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결혼한 지 몇 해가 지나도 그는 여전히 어머니의 아들이었지. 온전한 내 남편은 아니었다. 그해 겨울, 유난히 추웠던 날 보일러가 고장났다. 냉골이 된 방에서 두꺼운 옷을 껴입고 아기를 껴안고 있는데 남편이 태평하게 말했다. 엄마 집에 가자. 거긴 따뜻하잖아. 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체감했다. 남편에게 우리 집은 여전히 어머니의 집이었고 우리는 그 집에 잠시 기생하는 존재일 뿐이었다. 그는 우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의지가 없었다. 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싫어. 난 여기서 얼어 죽을래. 당신 아들이랑 당신이나 가. 남편은 내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겉옷을 챙겨 입었다. 잠시 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집안을 세차게 울렸다. 나는 아기를 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 속에는 남편에 대한 실망, 스스로에 대한 무력감, 그리고 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예감까지 담겨 있었다. 챕터 5. 보이지 않는 전쟁. 주말이면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반찬통을 싸들고 집을 찾았다. 너 힘들까봐 좀 해왔다. 그 말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시어머니는 내가 끓인 국을 맛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다. 이건 너무 짜다. 내 친정 엄마는 음식을 이렇게 가르쳤니? 그러고는 내가 보는 앞에서 국이 담긴 냄비를 통째로 싱크대에 쏟아버렸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반찬으로 냉장고를 채웠다. 아들의 입맛은 자신만이 안다는 듯한 무언의 과시였다. 남편은 그 옆에서 역시 엄마 음식이 최고야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시어머니의 평가는 부엌을 넘어 내 모든 것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졌다. 옷이 그게 뭐니? 색깔이 촌스러워서 얼굴이 죽는다. 신발 굽이 낮아서는 여자 멋이 안 나지. 심지어 아기 유모차를 보며 이건 너무 싸구려 아니냐? 애 아빠가 돈을 못 벌어서 그래? 라는 말로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내가 선택한 모든 것은 틀렸고 부족했으며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남편에게 울며 하소연해도 소용없었다. 엄마가 원래 직설적이잖아. 나쁜 뜻은 아니야. 당신만 좀 참으면 집안 시끄러울 일 없어. 그는 늘 어머니를 변호했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의 예민함으로 돌렸다. 그럴수록 나는 혼자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시어머니가 다녀간 뒤 그녀의 음식으로 가득 찬 냉장고 앞에 서 있을 때면 나는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이 집에서 나는 매일 패배하고 있었고 나의 색깔은 조금씩 지워져 갔다. 아이는 그런 나를 바라보다가 이유 없이 울음을 터뜨리곤 했다. 그 울음소리가 내 가슴을 더 세차게 후벼 팠다. 챕터 6. 메모라는 낙인. 어느 날부터인가 시어머니는 메모를 남기기 시작했다. 쓰레기 버려놨다. 내가 힘들까봐. 젖병 삶아뒀다. 내가 깜빡할까봐. 처음에는 배려인 줄 알았다. 하지만 메모는 점점 내가 못해서 내가 대신했다는 차가운 낙인처럼 느껴졌다. 그 정갈한 필체는 내 무능함을 세상에 공표하는 증거물 같았다. 가장 소름 끼쳤던 것은 내 약통 옆에 놓인 메모였다.
이 영양제 말고 내가 사다 놓은 걸로 먹어라. 그게 여자 몸에 더 좋다.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시어머니의 통제는 내 살림과 육아를 넘어 감히 내 몸까지 향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숨 쉴 곳이 없었다. 그날 나는 시어머니가 사다 놓은 영양제를 전부 변기에 쏟아버렸다. 아주 작은 나만의 소심한 반항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가 나를 찾아올까봐 두려워 잠을 설쳤다. 나는 메모들을 버리지 않고 서랍 깊숙한 곳에 모아두었다. 차곡차곡 쌓여가는 메모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영혼이 갉아먹힌 역사의 기록이었고 언젠가 이 집을 떠나야 할 때 내가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증명해줄 유일한 증거였다. 밤마다 아이를 재우고 누우면 메모 속 글자들이 살아나 귓가에 속삭이는 듯했다. 넌 부족해. 넌 틀렸어. 내가 있어야 해. 나는 귀를 막았지만 그 목소리는 내 머릿속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메모는 내 삶을 조용히 잠식하는 저주였다. 챕터 7. 돌이킬 수 없는 선택. 아이의 돌잔치를 앞두고 억눌려왔던 갈등은 기어이 폭발했다. 나는 가족끼리 조촐하게 식사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호텔 뷔페를 예약하고 친척들에게 모두 통보까지 한 상태였다. 내 아이의 첫 생일조차 내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남편은 엄마가 다 알아서 하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여. 라며 도리어 나를 타박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그동안 모아두었던 메모 뭉치를 던졌다. 종이들이 거실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다. 이게 사랑으로 보여? 이게 정상이야? 당신 어머니는 나를 통제하고 있고 당신은 그걸 방관하고 있어. 아니, 동조하고 있잖아. 남편은 흩어진 메모들을 보고도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비난보다 더 잔인한 긍정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나 자신을 그리고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떠나는 수밖에 없다고. 어머니와의 단절은 곧 남편과의 단절을 의미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대로 머무른다면 나는 결국 이름 없는 그림자로 완전히 사라져버릴 터였다. 두려웠지만 선택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한 사이 나는 짐을 쌌다. 아이의 옷가지와 앨범, 그리고 내가 가장 아끼던 책 몇 권만 챙겨 넣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마지막 메모를 남겼다. 지난 몇 년간 나를 괴롭혔던 시어머니의 또박또박한 글씨체를 흉내내어 한 글자씩 힘주어 썼다. 당신 아들과 당신 손자는 제가 데려갑니다. 당신이 힘들까봐. 챕터 8. 경계를 넘어서.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차갑지만 신선한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아이는 내 품에 안겨 곤히 잠들어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내 집의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 문을 나섰다. 경계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내가 직접 부수고 넘어선 것이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지난 몇 년간 나를 짓눌렀던 거대한 그림자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이 더 컸다. 집안에서 나는 점점 지워져가는 존재였지만 집 밖으로 나온 지금 나는 비로소 나로 바로 설 수 있을 것 같았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낯설었지만 눈빛만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잠든 아이의 뺨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아가, 이제 괜찮아. 아이를 더 꽉 껴안았다. 이 작은 생명에게는 감시와 통제가 아닌 사랑과 자유가 가득한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것이 내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발걸음이 골목길을 벗어날수록 또 다른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이제부터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은 생계였다. 대출 이자, 생활비, 아이의 분유와 기저귀. 친정은 넉넉하지 않았고 돌아갈 뚜렷한 보금자리도 없었다. 나는 손에 쥔 작은 여행 가방을 내려다보았다. 옷 몇 벌과 사진 몇 장, 그리고 아이의 물건들 뿐이었다. 내 삶의 전부가 고작 이 가방 하나에 담겨 있었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새벽의 정막 속에서 아이가 깨어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허겁지겁 달래며 길가에 서 있었다. 혹여 지나가는 이웃이라도 우리를 본다면 내게 무슨 말을 할까? 도망친 여자, 가정을 버린 며느리라는 낙인이 어쩌면 곧 따라붙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시선보다 더 두려운 건 다시 그 집으로 발길을 돌리는 일이었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뒤돌아봤다. 멀리 아파트 동창에 희미하게 켜진 불빛들이 보였다. 그 불빛 속에는 내가 버려야만 했던 모든 것이 있었다.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나의 지난 시간들. 마음 한구석이 저려왔지만 동시에 확신이 더 단단히 굳어졌다. 더 이상 그 안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해가 뜨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잿빛 어둠을 밀어내고 붉게 타오르는 것을 보며 나는 발걸음을 옮겼다. 아이의 체온이 내 품을 데웠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가 정해놓은 길을 걷지 않으리라. 비록 서툴고 불안할지라도 나와 내 아이의 길은 내가 직접 만들어갈 것이다. 그 순간 마음속에 두 개의 목소리가 교차했다. 하나는 시어머니의 단호한 필체가 남긴 끝없는 명령이었다. 넌 부족하다. 내가 하는 건 다 틀렸다. 다른 하나는 내 안에서 새롭게 피어오르는 작고 단단한 다짐이었다. 나는 엄마다. 나는 살려야 한다. 시어머니와의 전쟁은 끝났다. 그러나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외부의 적이 아닌 생존과 고립, 그리고 세상의 냉혹한 벽과 맞서는 싸움이었다. 나는 아이를 꼭 안은 채 그 전쟁터로 첫 발을 내디뎠다.